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4번에서부터 25번 문제까지 모두 12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후반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노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잖아요. 지역사회복지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거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런 것들이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거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전 지역 안에서 이러한 사회자본을 창출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광역시장의 또 역점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자본 창출, 사회자본 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 사회자본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끄집어 본다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자본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 이러한 사례가 모두 다 바로 이제 사회자본의 창출과 관련성이 있어요. 이 사회 안에 지역사회를 넣으면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용할수록 총량이 감소한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자본 창출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총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가 됩니다. 이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한 번 획득되더라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라지는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감소가 되고 이것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1번은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 틀렸고 3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이 좀 어려운데요. 자, 네 번째 보면 보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내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사회적 기업에 참여했고 협동조합에 참여를 했어요.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보상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했으니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불확실성이라 해요.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완전성이라고 해요.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본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어떠한 이득,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다 했을 때 내가 성공한다라는 어떤 등식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지문과 4번 지문을 연결해 보세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꼭 동시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것에 참여했으니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2번 지문 같이 읽어요. 시작.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환된다는 것은 give and take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밑줄이요. 맺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주민들은 이러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동체 의미잖아요. 공동체 의미인데 그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보상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불확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획을 잘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틀렸습니까? 1번이죠. 사회 자본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 3개 치시고요. 사회 자본이 갖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자본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풀어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어떤 모델에 해당되느냐? 2014년 A시의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보건, 교육, 주택, 고용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해결의 가루, 전문가가 나왔고 문제 해결이 나왔습니다. 문제 규명하고 욕구 사정하고 목표 개발 등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1번 지사계, 2번 사계, 3번 사행, 4번 연합, 5번 기능적인 지역사회 모델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전문가가 나왔고 문제 해결 나왔다. 사계입니다. 사계와 연관성 있죠? 로스만이 말한 사회계획 모델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미국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빠른 연대순으로 배치한 것은 빠른 게 가장 앞에, 그 다음에 늦은 게 가장 뒤로 오라는 건데요. 헐하우스, 제인 아담스의 헐하우스 유명하죠? 1889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뉴욕에 창설되게 되는데요. 1877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자인배, 자선조직협회가 먼저고 인보관운동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헐하우스는 인보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선조직협회가 먼저고 여기는 헐하우스가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의소에 자선연합회를 출연했다. 자선연합회가 출연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공동모금입니다. 공동모금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자선연합회가 출연한 것은 클리블랜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년입니다. 1913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이 상공회의소에 자선연합회가 출연하게 됩니다. 1913년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정부 지향, 생각나십니까? 레이거노믹스. 작은 정부 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합니다. 중앙정부는 발을 빼죠. 중앙정부는 축소하고 지방정부에게 이임한다. 이게 뭐다? 레이거노믹스입니다. 자, 레이거노믹스는 복지국가 위기이기 이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는 1970년대에 오일쇼크 터지면서 복지국가 위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1980년대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79년부터인데요. 80년대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빈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대했던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바로 1960년대에 이런 것을 해내죠. 1960년대에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대하면서 AFDC를 만들어내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는 거죠. 60년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빠른 것, 나입니다. 그 다음이 가구, 그 다음에 다네요. 그 다음이요, 마지막은 라가 되겠습니다. 나가다, 마라를 찾으면 됩니다. 나가다, 마라.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답번 지문입니다. 꼭 이렇게 생뚱맞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많이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출연은 미국의 역사에서 1913년 클리블랜드에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목적.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하고 육성하는 곳. 맞습니다. 교육하는 거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단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공급하나요? 네, 공급해주는 데가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와 소통, 조정, 연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과 연계가 힌트가 되겠죠. 네,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위상, 제고 잊지 마세요. 자원봉사자의 위상도 함께 제고시켜주는 데가 바로 여기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상 제고가 뭐겠습니까? 인정입니다. 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도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한다. 돈을 모금하는 것은 센터의 일이 아니에요. 돈을 모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한다. 공동모금에도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한다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지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번의 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인적 자원 동원. 어디 인적 자원이 있죠? 회원들이라 했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을 모집한다. 자금을 확충한다. 직원 고용에 힘쓴다라고 했어요. 자금이 들어갔네요.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 체계와의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회원의 수를 늘려나갑니다. 여러분, 자본이 부족하면요, 외부 체계에 종속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 따라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회원의 수를 늘린다라고 했어요. 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원을 뭐 한다?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연관성이 많을까요? 인적 자원 동원하고 물적 자원 동원하고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원의 역할과 한계가 있죠. 자원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도 바로 자원 동원 이론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조직 이론 뒤에 해설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체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생태학 이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나오고 적응이 나오고 적합성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생태체계와 관련성이 있다. 생태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연결망 이론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은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위체계와 하위체계 간의 무슨 작용이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호조직이론, 사회연결망 이론 조금 생소하시죠? 전공서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호조직이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이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 이거죠. 상호조직이니까요.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상호관계요. 관계를 관리하고 설립하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다 강조할 수 있다.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상호조직 이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잖아요.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설립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자, 상호조직 이론은 조직 상호 간의 지지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부연입니다. 자,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지역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상호조직 이론은 이러한 조직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를 개선 증진시킨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호조직 이론은 많은 부분 집단, 조직과의 관계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합니다. 이 설립이 아니네요. 성립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성립입니다. 자, 결국 상호조직 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의 단위는 사회 교환 이론과 달리 개인보다는 특히 조직에 있겠죠. 상호, 조직 이론이잖아요. 분석의 단위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 상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조직 이론은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고요. 사회 연결망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은요,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사회 연결망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 연결망이라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지지망이 있죠. 그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회 연결망이라 하는 거예요. 강점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필요한 조직 간의 사회 서비스 영역 조정, 협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유, 조직 능력 건설, 구성원 훈련 수단 등의 이해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사회 연결망 이론입니다. 이런 사회 연결망이 되어 있으면 이 조직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연결망이니까. 그 다음에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훈련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연결망을 이용해서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조직에 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의 훈련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의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연결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 연결망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지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에 잘 보관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앞에 문제를 보시면 18번 문제는 자원동원 이론이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서 키워드는 자원동원의 인적 자원동원, 물적 자원동원, 자원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관 중에서 간접의 동그라미, 간접 서비스 기관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간접하면 생각나는 거, 자원연계, 지원, 조정, 협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시는 대로 상호 연락, 협의, 조정, 연계,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적인 간접기구입니다. 협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지원법인입니다. 시설법인이 아니라 지원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접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수급 조정하는 곳이라 했어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1대1로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관의 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협회도 마찬가지 연계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연계협력하는 기구, 협회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번에서 간접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는 게 4번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이용시설입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와서 1대1로 이 자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역자활센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4번이 답이 됩니다. 19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제론에도 나올 수 있고 지역사회복지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시도지사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하여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시군구청장은 끊으세요. 앞에 주어가 시군구청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에 뭐라고 나오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맞습니다.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다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또한 이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 있어요. 이 법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이 있는데요. 장기 발전 방향이 있는데
자, 거기에 지역계획이 있겠죠.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계획과 뭐한다?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번 지문 잘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인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지역사회 활동 계획과 연계돼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다는 것은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 계획과 연계된다는 내용은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20번에서 가나 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사회복지 법제론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방 분권의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국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종의 책임 전가라고 하죠. 네거티브입니다. 2번 지방정부가 사회정책 개발에 우선을 두는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사회개발 정책에 우선을 두게 되면 복지예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거티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분권의 부정적 측면이잖아요. 복지의 분권화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 집행체계의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이게 바로 긍정적 측면입니다. 긍정적 측면이에요. 문장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 영향이에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죠. 그래서 복지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다 부정적인 문장인데 여기 있는 3번만 긍정적인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란 게 있어요. 이 문제 하나로 부정적 측면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문제 별표 5개를 치십시오. 22번 문제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하드캐슬의 이야기, 권력균형 전략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시험에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등장했는데 이 녀석은 아주 기다란 사례까지 주면서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드캐슬이 제시한 전략 중에 A정신보건센터가 사용한 전략은 무엇이냐? 1번 경쟁, 2번 타협, 3번 연합, 4번 호혜. 야, 밑으로 갈게요. 1번 경쟁, 2번 연합, 3번 강압, 4번 타협, 5번 호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평가가 빠졌거든요. 여기 있는 타협, 이 타협이 빠지고 재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거든요. 5가지 읽어줘 보세요. 시작. 경쟁, 연합, 강압. 강압은 강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그 다음에 호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읽겠습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드캐슬의 권력균형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개념은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고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즉 A와 B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상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균형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과 사례, 유형에는 경쟁, 재평가, 호혜성, 연합, 강제로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쟁입니다.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밑에 사례까지 들어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A가 필요한 자원을 B가 독점하고 있을 때 A는 B에 종속되고 B는 A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 3번 중요. 3번은 A와 교환을 포기하고 C와 같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B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포기를 합니다. B에 대해서 자원을 받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이와 대비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경쟁이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재평가 들어갑니다. A가 B의 재원을 재평가하여 종속을 피하는 겁니다. 가치나 이념 등의 변화에 의해서 B가 소유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B가 소유한 자원이 적어졌을 때 B의 자원을 A가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B가 소유한 자원에 대한 A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발생하게 되고 B가 A와의 지속적인 교환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이나 유인책 등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자원의 능력이 떨어지는 B가 A에 달라붙은 형상, 그게 바로 이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호혜성입니다.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 교환 관계임을 인식하게 해서 A와 B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호혜라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A는 B가 필요로 하거나 B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연합입니다. 연합은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A에 종속된 B, C, D 등이 힘을 합쳐서 A의 권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연합전선을 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B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A가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권력을 쓰는 거예요. 강제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제 강압이랍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A, B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지문을 보시죠. A 정신보건센터는 B 정신병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B 정신병원이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주는 조건으로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A 정신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B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요. A보다. 그렇죠? 그래서 B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A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A 정신보건센터는 현재의 자원봉사 인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근에 있는 C 정신병원에 새롭게 연계했습니다. 연계하여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경쟁 구도는 바로 B와 C를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B를 받지 않고 B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자원인 C를 연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2번의 답은 1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22번 문제 별표 5개짜리입니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서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단계 중에 형식적 참여가 있습니다. 암기법 아십니까? 조, 치, 끊고, 정, 상회, 끊고, 협, 권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비참여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형태. 두 번째가 형식적 참여입니다. 형식적 참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주민, 권력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권력을 갖는 단계가 되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조작. 두 번째가 치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회유의 동의어는 유화라고도 합니다. 유화책, 회유책을 말합니다. 협동관계, 권한, 위임, 마지막은 주민, 통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가 됩니다. 이쪽이 8이고 이쪽이 1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 문제 풀어보죠. 치료 있습니다. 조작이 있습니다. 둘 다 비참여입니다.
조치 나왔잖아요. 대책 치료나 여론 조작에 앞에 있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단어만 보면 돼요. 회유, 네, 형식적 참여, 주민 통제 권한 위임. 요 두 가지는 바로 주민 권력 단계입니다. 주민 권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23번은 단순 암기하면 문제를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셨죠? 23번의 답은 3번. 2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별표 3개. 최근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분권교부세란 걸 아실 겁니다. 분권교부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까지 하기로 했어. 2014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는 폐지한다 했습니다. 2015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복지사업이 있었거든요.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장애인과 노인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요. 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 복지 분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 들어갑니다. 1번 노인의 동그라미요. 노인 양로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나요? 네. 국고보조사업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동그라미요. 거주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동은 제외입니다. 그럼 아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아동에 대한 부분은 이 분권교부세가 없어짐과 동시에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도와주는 게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5, 6, 7, 8, 4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가 바로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협동조합이 아시죠? 협동조합에 설리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몇 인 이상? 5인 이상. 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번 지문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 되려면 최근의 동향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의 동향을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 힘듭니다.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동향까지 분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라 달라진 복지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 했어요. 자, 기능을 물어봤거든요. 이 기능은 1번 사례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능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필수 단위 사업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기능 OXO, 지역 지도자 발굴 등을 포함한 지역 전문화 기능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개발과 관리 등을 포함하는 지역 조직화 기능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 사정 등을 포함한 지역평가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가와 다. 오랜만에 두 가지가 맞는 게 나왔네요. 2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답 노트 하세요.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3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시작!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3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론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PPT로 보여드리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이 아무래도 이 시사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앞에 있는 실촌론과 지역사회복지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체감도, 난이도나 곤란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반드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좋은 득점으로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